자, 세태와 민심에 관한 또는 처세에 관한 고사성어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우본기에 보면은 대행불고 세근이요 대례불사 소양이다 라고 하는 조금 어려운 명언이 나옵니다. 큰 일에는 자잘하는 것은 따지지 않고 큰 예에는 작은 나무람 정도는 겁내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홍문지연이라고 하는 항우와 유방의 술자리에서 번쾌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일을 처리할 때 있어서 급하거나 큰 일이 있을 때는 자잘한 것을 따져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에는 항우가 유방을 죽이려고 합니다. 홍문이라고 하는 술자리에서. 그래서 번쾌가 호위병들을 방패로 내치고 들어와서는 항우에게 따집니다. 그러면서 유방에게 지금 상황이 이렇게 급한데 자잘하게 이제 유방은 빠져나가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내가 인사라도 하고 가야 되지 않겠냐 도망쳐 가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번쾌가 큰 일에는 자잘한 것은 따지지 않고 큰 예에는 작은 나무람 정도는 겁내지 않는 겁니다. 지금 당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자잘한 그 예의 따지고 앉았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급할 때는 일의 순서도 바꿀 수도 있고 자질구레한 예의는 건너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명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도망갑니다. 36개 제일 마지막 계책인 주의상계, 주랭랑이 최선이다 라는 뜻이에요. 36개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대개 여러분들은 36개 주랭랑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36개는 곧 주랭랑인 줄 알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고 36개는 만천과해라고 하는 첫 번째 계책부터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 36번째 주의상계라고 하는 36개의 계책으로 이루어져 있는 병법서입니다. 그래서 유방이 번쾌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화장실 가는 척하면서 빠져나와가지고 샛길로 자기 군영으로 도망쳤다라고 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은 특히 조직을 이끄는 리더에게 있어서 일을 하다 보면은 조직원들의 반대와 반발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리더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조직원들의 의견들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수렴할 것이냐, 안 그러면은 자기가 판단한 바를 바로 추진할 것이냐. 특히 자기가 오랫동안 준비해왔고 자기 판단이 정확하다고 자신한다면은 주변의 다른 이야기들은 무시하고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관계되어 있는 고사성어입니다. 조세가에서 조나라 무령왕이라는 사람이 오랑캐 옷을 입고 말 위에 올라서 활을 쏘는 호복기사라고 하는 아주 획기적인 개혁 정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보수 지배층 세력들이 아주 극렬하게 반대를 합니다. 이게 복장을 바꾸겠다 그러니까 보통 반대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 측근이 무령왕에게 올린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덮고 남을 공을 세운 사람은 세속의 가치를 저버렸다는 오명을 남기고 남달리 지혜로운 자는 오만한 자들의 원성을 뜯기 마련입니다. 지금 이런 사람들의 원성과 잔소리 때문에 개혁을 포기하시면은 조나라의 미래는 영원히 없을 겁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그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리더가 주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 좋겠지만은 주변의 의견들이 다 들을 만한 것이거나 옳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유능한 리더는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주변의 반발과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런 원성을 듣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정도는 감수해야죠. 그리고 결과로 보여줘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고논 지덕자 불화우속이요 성대공자 불모우중이다 라는 말도 같이 합니다.
최고의 덕을 추구하는 자는 세속과 함께하지 못하고 큰 공을 이룬 자는 여러 사람과 일을 깨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이야기를 다 들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결단을 내릴 때 외롭지만은 고독하지만 결단을 내려라라고 하는 그런 충고를 올립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민주주의 시스템에 있어서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결단을 내려야 되겠지만은 조직을 이끌다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을 시간이나 여력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옳다라고 확고하게 자신한다면은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런 주변의 이야기들은 때로는 무시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관계를 맺을 때 편견을 많이 갖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외모 지상주의가 만연해 있는 세상에 있어서는 사람의 겉모습을 가지고 온갖 그릇된 판단과 그 사람의 겉모습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들이 많습니다. 사마천은 장량에 관한 전기인 유후세가에서 재미난 얘기를 합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사마천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나는 당초 장량이 굉장히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람인 줄 알았다. 왜 그러냐 그러면 장량은요 젊은 날 한나라 출신입니다. 장량은. 근데 한나라가 기원전 230년 진나라에게 진시황에게 망합니다. 멸망당합니다. 장량의 집안은 할아버지 아버지 때까지 무려 5명의 임금을 모셨던 재상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진나라에 대한 원한이 아주 철천지 원한이 맺혀 있는 그런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자기 재산을 통 틀어가지고 전부 다 틀어가지고 창해군이라고 하는 현자를 만나가지고 킬러를 하나 고용을 합니다. 역사를 하나 고용을 합니다. 그리고는 진시황이 외부 순시를 나갔을 때 역사로 하여금 진시황이 탄 마차를 철퇴로 내리쳐가지고 박살을 내게 합니다. 진시황 암살을 감행했던 사람입니다. 장량이. 자기 재산을 통틀어가지고. 그런데 진시황이 탄 수레를 정보를 잘못 입수해가지고 1호차에 탔다고 생각하고 1호차를 내리쳤는데 진시황이 1호차에 안 탄 거예요. 결국은 암살에 실패합니다. 그리고는 수배자 신분이 돼가지고 여기저기를 떠돌다가 나중에 유방을 만나가지고 유방의 참모가 된 인물이 장량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력이 있으니까 사마천은 애시당초 장량이 굉장히 우락부락하게 정말 수염도 막 나고 이런 정말로 남자다운 남자일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장량의 사당에 가서 장량의 초상화를 봅니다. 사마천이. 그랬더니 여자처럼 예쁘게 생겼더라라는 거예요. 실제로 장량은 잔병이 많아가지고 젊은 날부터 양생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식이요법도 하고 그 다음에 기공체조라고 해서 체조도 하고 해서 피부가 여자처럼 고와졌어요. 그래서 장량의 일대기를 다시 쭉 추려보니까 그런 것들을 했더라라는 것들을 장량 전기에다가 남기면서 공자님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이모취인 실지좌우다라고 하는 것은 공자님이 논회에서 얘기한 겁니다. 내가 사람의 겉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을 취했더니 즉 판단했더니 실지좌우, 좌우는 제자입니다. 담대멸명이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담대멸명한테 실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멸명이 굉장히 못생겼어요. 굉장히 추남이었습니다. 그래서 담대멸명이 덕도 별로 없고 별 볼 리는 없는 제자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담대멸명이 하는 행동이나 언행을 보니까 대단히 훌륭한 인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님이 저 구절을 통해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반성하는 대목입니다. 내가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판단을 했더니 좌우에게 실수했다라는 겁니다. 사마천은 저 구절을 가지고 인용을 하면서 자기가 장량을 잘못 생각했던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마천이 장량의 사당을 가보지 않았으면은 만약에 장량에 대한 묘사가 어떻게 됐을까도 굉장히 궁금해지죠. 그렇죠. 그래서 현장 답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또 한 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 대목에서. 지금 여기 보고 계시는 게 장량 사당에 장량이 신비한 노인을 만나가지고 병법서를 전수받는 장면인데 여기 얼굴 보세요. 이쁘게 여자처럼. 사마천 사기에는 경제 문제, 그러니까 부와 인간의 도덕 윤리 문제라든지 인간의 생활 문제하고 관계되어 있는 명언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창름실이 지예절이여 의식족이 지영육이다. 상복도즉 육친화다. 이런 유명한 관중의 관자에 나오는 말을 인용을 합니다. 창고가 가득 차야지 예절을 알고 입고 먹는 것이 넉넉해야지 영예와 치욕을 알며 위에서 법도를 준수하면 육친이 모든 가족이 화목하게 지낼 수 있다라고 하는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즉 집안이 넉넉해야지 가족들끼리도 예의를 차리고 염치를 차린다라는 겁니다. 그죠? 내 주머니에 그죠? 현금이 두둑하면은 친구들을 만나서도 넉넉해지잖아요. 그죠? 오늘은 내가 쏠게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한 개인과 한 집안과 한 나라의 부가 그 나라의 도덕과 인간의 가치의 질까지도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관자의 말을 사마천이 화식열전에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관중은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사유부장, 사유라는 건 예의 염치를 얘기합니다. 예의 염치를 사유라고 합니다. 사유부장이면 국내 멸망이다. 그랬죠. 나라가 곧 멸망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령 여류 수지원이요 영순민심이다. 예의 염치가 널리 베풀어지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 나라의 정책은 마치 물의 근원과 같아서 민심을 따라 흐르는 것이다. 라는 유명한 명언도 관중이 남깁니다. 예의 염치가 널리 퍼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나라가 부유하지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예의 염치가 널리 퍼지기 위해서는 나라가 부유해져야 되고 나라가 부유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백성들이 부유해져야 된다라고 해서 관중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민 부국이 우선이다. 백성이 먼저 부유해지고 나라가 부유해지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해서 백성들의 삶의 윤택함을 2700년 전에 약 2700년 전에 강조한 아주 탁월한 경륜가입니다. 관중이라는 사람은. 이 관중의 사상에서 경제 사상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인물이 바로 사마천입니다. 그래서 사마천은 화식열전과 평준서라고 하는 경제에 관계되어 있는 전문적인 두 편의 글을 남겨놨습니다. 세태와 처세에 관해서 제가 표제어로 말씀을 드렸던 이 권리합자 권리진이 교소다라고 하는 정세가에 나온 아주 유명한 명언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첫 시간 잠깐 마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목은 우리나라에서는 누구 때문에 유명해졌냐 그러면 추사 때문에 유명해집니다. 추사가 나이 55세 때인가 제주도로 유배를 갑니다. 추사는 그 옹주의 남편이었어요. 옹주. 공주는 임금의 그 왕비의 딸이니까 옹주는 이제 임금의 첩의 딸이죠. 쉽게 얘기하면 후궁의 딸입니다. 옹주를 부인으로 맞아들인 아주 귀하신 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충남 예산에 있는 추사고택에 한번 가보세요. 정말로 잘 살았던 집입니다. 그러니까 뭐 생활 걱정 하나도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공부만 하고 중국의 문물도 받아들이고 해서 금석학 그 다음에 서예 이런 방면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업적을 남긴 그런 인물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쟁에 휘말려 가지고 50이 넘어 가지고 제주도로 유배를 갑니다. 제주도로 보낸다는 얘기는 가서 죽으란 얘기거든요. 그 당시에는 배 타고 가가지고 하면 못 옵니다. 가다가 죽는 경우도 많고 배가 뒤집혀가지고 못 옵니다. 제주도 가면 추사 유배지가 있잖아요. 유배지에서 쓸쓸하게 지내고 있는데
그 제자가 이상적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추사 제자가. 근데 이상적이 통역관으로 청나라에 갔다가 경세문편이라고 하는 책을 그 한정판으로 찍어낸 책을 가지고 와가지고 제주도까지 와서 추사에게 증정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이번에 청나라에 다녀왔는데 이 책 구해왔다고. 그래서 추사가 이 제자의 마음에 감동을 해가지고 자기가 지금 이 제주도에서 쓸쓸하게 유배 생활을 보내고 있는데 제자가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에게 선물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림을 하나 그립니다. 그게 바로 세안도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세안도입니다. 그리고는 이 세안도를 자기가 그리게 된 사연을 적잖아요. 그걸 발문이라고 합니다. 그 발문에다가 이 대목을 인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유배 가고 난 다음에 아무도 자기를 돌봐주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권세와 이익으로 만난 자들은 권세와 이익이 닿으면 멀어지기 마련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적이가 제자가 정말 나를 잊지 않고 귀한 책까지 이렇게 선물을 하니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그림을 하나 그립니다. 근데 이 그림에는 또 연유가 있습니다. 이 소동파의 언성도라고 하는 또 소나무 그림이 있어요. 송나라 시대 때 유명한 시인인 문학가인 소동파도 유배를 갔을 때 어린 아들이 자기 유배지까지 찾아와요. 그래서 그 아들을 생각해서 소나무 그림을 하나 그린다고. 언성도라고 하는 소나무 그림을. 그래서 여기에서 개발을 얻어가지고 추사가 제자인 이상적을 위해서 세안도를 그립니다. 세안이라는 단어는 논어에 나오는 유명한 단어입니다. 세안, 연우, 지, 송백지, 후저야다 라고 하는 공자님의 말씀입니다. 날이 추워진 다음에라야지 소나무하고 잣나무가 늦게 시드는 걸 알게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어 봐야 그 사람이 진국인지 아닌지 알게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이름이 세안도예요. 바로 이 추사의 발문입니다. 요 발문 가운데 요 세안 연우 지송백지 후조야라고 하는 대목과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이 권리 합자 요 대목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선 시상, 장무, 상망이다라고 하는 8글자를 제자에게 써주면서 완당이라고 하는 호를 써서 자기 글을 남깁니다. 우선은 이상적의 호입니다. 호. 그러니까 우선 자네 감상해 보시게라는 뜻이에요. 우선 시상은 자네가 감상해 보시게. 그러면서 장무상망 오래도록 서로 잊지 말게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자와 스승의 참다운 그저 정이 묻어나는 그림이 세안도를 그리게 된 그 사연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절 가운데 흥미롭게도 사기 정세가에 나오는 저 유명한 명구가 같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인심과 세태를 제대로 알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마음속은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라고 하는 우리 속담이 그 부분을 가장 잘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내 마음이죠. 내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이 흔들리죠. 그죠? 깃발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깃발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선종의 유명한 화두도 있듯이 사람과 세태를 안다라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만은 내 마음 자리가 어디냐에 따라 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또 충분히 지혜롭게 대처될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3강으로 세태와 처세에 관한 명언들과 천금에 관한 고사성어들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